지난 편에서 우리는 1980년 5월 광주의 하늘이 피로 물들던 그날들을 함께 목격했습니다. 그 비극의 씨앗은 사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측근의 총탄에 쓰러지던 그 순간부터 이미 뿌려져 있었습니다. 18년을 철권으로 통치한 독재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거대한 권력의 공백을 남겼습니다. 국민들은 봄을 기다렸습니다. 군부의 그늘 없는 민주주의, 오랫동안 꿈꿔온 그 봄을. 그러나 역사는 국민의 염원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1979년 12월 12일, 자정이 막 지난 서울의 어둠 속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보안사령관 전두환 소장이 계엄사령관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대통령의 재가도 없이 불법으로 체포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12.12 군사반란입니다. 대한민국군이 대한민국군을 쿠데타로 접수한 날, 하룻밤 사이에 전두환과 노태우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군 전체의 지휘권을 장악했습니다. 정치권은 혼란에 빠졌고 국민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듬해 봄, 이른바 서울의 봄이라 불리는 민주화 운동의 물결이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대학생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유신 체제의 종식과 민주 헌법 수립을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그러나 신군부는 1980년 5월 17일 자정, 비상기엄을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으로 전격 확대했습니다. 다음 날 광주에서 학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난 편에서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그 비극 이후 광주의 피를 받고 세워진 권력이 어떻게 스스로 무너져 갔는가의 이야기입니다. 광주의 피를 딛고 권좌에 오른 전두환은 1980년 9월 제11대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그는 7년 단임제라는 새 헌법을 손수 만들었습니다. 국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가 아닌 체육관에서 대의원들이 선출하는 간선제로. 세간에는 체육관 대통령이라는 조롱 섞인 말이 떠돌았습니다. 국민의 손이 닿지 않는 권력이라는 비아냥이었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반대자를 투옥하며 철저한 독재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시대는 경제 성장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1980년대 초 한국 경제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 제2막을 쓰고 있었습니다.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의 3조 호황 물결을 타고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무역 흑자가 쌓였습니다. 1981년, 1988년 서울올림픽 유치에 성공하며 전두환은 국제사회에서의 정당성을 노렸습니다. 국민들의 삶은 물질적으로 나아졌지만 정치적 자유는 여전히 요원한 꿈이었습니다. 경제적 풍요와 정치적 억압의 기묘한 공존, 이것이 1980년대 대한민국의 초상이었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이른바 3S 정책으로 국민의 관심을 정치에서 다른 곳으로 돌리려 했습니다. 스포츠, 섹스, 스크린 프로야구 창설, 심야 통행금지 해제, 컬러 TV 전국 방영이 그 골자였습니다. 1982년 출범한 프로야구는 실제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정치 공론장을 상당 부분 잠식했습니다. 그러나 민주화를 향한 시민들의 열망은 결코 스타디움의 함성으로 덮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학 강의실에서, 교회 지하실에서, 작은 출판사 사무실에서 저항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1985년 2월 총선에서 야당인 신한민주당이 예상을 뒤엎는 선전을 펼쳤습니다. 국민들은 투표로 저항의 의사를 표현했고 이는 자신만만했던 정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야당은 이때부터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핵심 요구로 내세우며 개헌운동을 본격화했습니다. 전두환은 1986년 이 개헌 논의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이른바 호언 방침을 선언해버렸습니다. 현행 헌법을 지키겠다는 이 호언 선언은 이미 끓어오르던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1987년 1월 14일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하나의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3학년 박종철.
고향 부산에서 올라와 하숙을 하던 22살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하숙집에서 경찰에 연행되어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이 있던 남영동 분실 509호 조사실로 끌려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종철은 차가운 조사실 욕조 앞에 싸늘한 시신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경찰은 처음 언론의 책상을 탁 치니 역하고 쓰러졌다는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박종철은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가 눌린 채 고문을 받다 질식해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부검을 담당한 오현상 의사는 목과 얼굴의 압박 흔적을 확인하고 검찰에 단순 쇼크사가 아님을 소견으로 전달했습니다. 이 사실을 입수한 중앙일보 신성우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했고 대한민국 전체가 경악했습니다. 정권은 관련자를 2명으로 한정하고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지만 이미 국민의 분노는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박종철의 죽음은 단순한 고문치사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혁명을 예고하는 불꽃이었습니다. 박종철 49제 법요식이 열린 1987년 3월, 천주교 신부들이 정권이 숨겨온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고문에 실제로 가담한 경찰관이 2명 더 있었으며 정권이 조직적으로 이를 은폐했다는 폭로였습니다. 5월 18일 광주항쟁 7주기에는 전국 각지의 성당에서 박종철 고문 은폐 규탄 공동 미사가 열렸습니다. 성직자와 신도들이 거리로 나왔고 이는 종교계 전반을 아우르는 반독재 연대로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그리고 6월이 왔습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거대하고 가장 중요했던 바로 그 6월이 1987년 6월 9일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격렬한 시위가 벌어지던 중 최루탄이 날아들었습니다. 경영학과 2학년 이한열, 그가 최루탄의 머리를 정통으로 맞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쓰러지는 이한열을 친구 이종훈이 2 팔로 가까스로 받쳐드는 순간이 로이터 통신기자 정태원의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이 한 장의 사진이 전 세계 신문 일면을 장식했고 대한민국 시민들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이한열은 한 달여를 혼수 상태로 버티다 7월 5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22살이었습니다. 6월 10일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의 주도 아래 전국 22개 도시에서 동시다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날은 마침 전두환이 민정당 전당대회에서 노태우를 차기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서울시청 앞 광장, 부산역 광장, 대구 동성로, 광주 금남로 대한민국 전역이 한 목소리로 타올랐습니다. 시위대는 호언 철폐, 독재 타도, 직선제 쟁취를 외쳤고 이 함성은 도심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학생들만의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넥타이를 맨 직장인, 장바구니를 든 주부, 백발의 노인들까지 거리로 나왔습니다. 정권 내부에서는 군 병력 투입과 계엄령 선포를 검토하는 강경 진압 논의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레이건 행정부의 미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군 병력 투입에 반대한다는 신호를 분명히 보내왔습니다. 불과 2달 뒤에 열릴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한국의 국제 이미지가 돌이킬 수 없이 실추될 것을 우려한 것이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박과 국내의 거대한 저항 앞에서 전두환 정권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그리고 1987년 6월 29일 모든 것을 바꿔놓은 선언이 마침내 세상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정당 대선 후보 노태우가 기자회견을 열어 8개 항의 전격적인 민주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U29 선언입니다. 그 핵심은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 수용이었습니다. 30년 가까이 국민이 요구해온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노태우는 언론 자유 보장, 정치범 석방, 대학의 자율화, 지방자치 실시 등도 함께 약속했습니다. 전두환이 이 선언을 수용한다고 밝히자 날선 최루탄 냄새가 가득하던 거리의 함성이 뜨거운 환호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무기 한 자루 들지 않고 한국 시민들은 맨손으로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기쁨 뒤에는 이내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야권은 김대중과 김영삼, 두 거물 지도자로 분열되어 있었고 두 사람 모두 대통령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양김이 끝내 후보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1987년 12월 대선은 결국 노태우의 승리로 귀결되었습니다. 노태우는 36.6%의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야권의 표가 두 갈래로 나뉜 결과였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탄식했습니다. 피를 흘려 쟁취한 직선제의 첫 열매가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가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7년 6월 민주항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으로 길이 기록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무장하지 않은 시민들이 군사 독재 정권에 맞서 직접 헌법 자체를 바꾸어낸 것입니다.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제, 이 1987년 헌법이 규정한 틀은 지금 이 순간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1988년 2월 노태우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군인 출신이었지만 그를 둘러싼 시대의 공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노태우는 민주화의 산물이자 군부의 후예라는 두 얼굴을 동시에 가진 모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1988년 9월 서울올림픽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성대하게 개막했습니다. 160개국이 참가한 냉전 해체의 축전이었습니다.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시작된 국회 청문회에서 광주 학살의 진상과 오공비리가 텔레비전을 통해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전두환은 국민 앞에 사과를 발표하고 강원도 백담사로 떠나 유배에 가까운 칩거를 시작했습니다. 노태우 정부는 한편으로 북방외교를 통해 소련, 중국과 수교하며 냉전 구도를 허무는 외교적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그 뒤편에서는 군부 시절 이래 축적된 거대한 뇌물과 비자금이 조용히 쌓이고 있었습니다. 민주화의 완성은 한 번의 항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디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1991년에는 명지대학교 학생 강경대가 시위 현장에서 경찰 백골단의 쇠파이프에 맞아 사망하면서 다시 한번 전국이 들끓었습니다. 1993년 문민정부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며 비로소 대한민국은 군인 출신이 아닌 민간인 대통령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 후 전두환과 노태우는 내란죄 및 뇌물수수 혐의로 나란히 법정에 섰고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이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장면이었습니다. 역사는 흔히 승자가 기록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무명의 시민들이 그 역사를 다시 써내려가기도 합니다. 1987년 6월, 이름도 빛도 없이 거리로 나온 수백만의 시민들이 바로 그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박종철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한열이 흘린 피도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는 스스로 대통령을 선택할 권리를 당연한 것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결코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 순간 깨어있는 시민들이 지켜내야 하는 살아있는 과정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1997년 IMF 외환위기를 함께 들여다볼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대기업이 무너지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금부치를 끌어모아야 했던 그 혹독한 겨울의 이야기. 국가부도의 날이라 불리는 그 충격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어떻게 송두리째 바꿔놓았는지,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힘으로 다시 일어섰는지를 함께 이야기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사 통사 시즌 7 현대사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